뉴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1차 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오늘 학습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A기업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유능해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연구원으로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죠. 그래서겠죠? 계약이 끝날 때가 되니 B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조건이요? 당연히 더 좋죠. 그렇다고 제가 A기업의 엄청난 기술을 알고 있어서 엄청난 조건을 받고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연봉이 조금 올라간 정도죠. 그 외에 또 있냐고요? 그렇게 사적인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세요? 하긴 그게 문제인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전에 근무하던 A기업은 퇴직금 방식이 단수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입사할 B기업은 1.5배 누진제로 제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계약이 끝날 때 보니까 남는 건 퇴직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는데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봉과 퇴직금을 1.5배 누진제로 계약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게 말입니다. 유능해 씨, 좀 힘들겠네요. 네? 전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이직을 준비한 거잖아요. 지금 와서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에 전 직원의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제도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도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유능해 씨와 누진제 계약을 맺는 것이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요. 이해해줘야겠어요.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이번에는 그냥 계약하시죠. 오늘은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 제외사항과 부분적 적용 제외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학습에 앞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선택해 보세요. 이번 차시의 주요 내용은 노동법의 법원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배울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으로는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며 이들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 규범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법 법원의 의의와 종류, 이들 법원 간의 적용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법과 계약이 공존하는 근로관계의 합법적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보장, 균등대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등은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보장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노동법의 법원.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으로는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규범으로 작용하고,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 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기준과 효력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규범의 효력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입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위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실정법과 자치규범, 자치규범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 경합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최저 기준으로서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 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원 적용의 일반 원칙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동위의 법이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는 총 6가지로 구성됩니다. 최저 근로조건의 보장, 균등 처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 착취의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그것입니다.
먼저 최저 근로조건의 보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민사상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강행적, 보충적 효력이라고도 합니다. 균등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는 강행적 효력 규정이 적용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위반 문제는 근로자가 채용된 후에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채용 전 또는 채용 시는 이 조항에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채용 시 남녀 차별에 관한 문제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앙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조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설을 따르며 사회적 신분은 생례적, 선천적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수가 채택하지만 후천적 신분 포함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고용 형태도 사회적 신분에 포함합니다. 강제근로의 금지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차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정한 이러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 있어서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조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는 강제근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셋을 셀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두 판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 복무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았던 급여 및 상여금을 회사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으로서 무효이기에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외 연수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이 아니기에 강제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제근로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약 예정의 금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은 계약 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선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에 대해서까지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위약 예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용자가 위약금 예정을 할 수 없는 상대방의 범위는 친권자, 신원보증인, 보증인, 연대보증인 또는 제3자 등입니다. 이들과 위약금 예정 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이 아닌 사항으로는 신원보증 계약과 통상의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원보증 계약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손해배상의 금액을 예정하지 않고 근로 중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 두 번째는 전차금 상계의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취업한 후에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전차금 상계의 금지는 이러한 금전대차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신분적 구속의 폐단을 방지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 대상은 전차금 등의 대여 자체가 아니라 전차금이나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후에 대여하는 대금을 임금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가불과 같이
임금의 일부를 임금 지불기일 전에 지급하고 임금에서 그 상당액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 가불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조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임금과는 별개의 반대 채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취지로 보아 그 채권과 임금과의 상계가 강제노동의 위험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학자 대여금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조 위반의 효과로 동조를 위반한 상계는 무효이며 이에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강제저금의 금지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그의 임금의 일정액을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지시하는 은행에 강제로 저금케 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근로자를 사업장에 구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근로자와 강제저축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사용자 자신이 저축의 명의자로 되는 경우는 물론 은행이나 우체국과 같은 제3자와의 저축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임금을 은행 등에 예치시키고 그 증서를 보관한다든가 예금 인출을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른바 사내예금도 당연히 동조 위반에 해당하겠죠. 또한 제22조는 임의저축에 대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저금을 하고 그 관리를 사용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간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며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폭행의 금지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서도 폭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제7조에서는 폭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가 행하여지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이며 제8조에서는 폭행, 구타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중간 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볼까요? 누구든지는 사업주 등 사용자, 공무원, 상인, 단체를 말합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법률에 근거하여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라는 것 또한 법에 의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이 되며, 즉 업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직업 소개나 위탁 모집을 포함한 근로자 모집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공급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을 타인의 사업장에 보내고 그 지휘 감독 아래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 공급의 형태도 포함됩니다. 또한 영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일회적인 것은 제도적 악폐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된다는 견해. 단 1회의 행위도 반복, 계속의 의사가 있으면 영리로 한 것으로 보는 견해. 영리의 목적을 가진 이상 단 1회의 개입도 법 위반이 되고 반복, 계속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은 중개인, 모집인, 감독, 작업반장, 노무주임 등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작업 배치 등 기타 어떤 이유나 명목으로든 사용자, 근로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익은 소개료, 중개료, 구전, 수당,
보수 등 그 명칭을 묻지 않으며 또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민권 행사의 보장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나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민권 행사 보장의 취지는 근로자의 공민권, 즉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위하여 근로시간 중에 직장을 일시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선거에 나가거나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민권 행사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근로자의 피선거권 행사로서 입후보 등록이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당선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공민권 행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사법상의 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의 직무집행에 인정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나 예비군법과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동원, 훈련, 교육의 경우 공의 직무집행으로 인정하나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정치 활동인 정당 활동은 공의 직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집행 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까요? 셋을 셀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뿐 그 시간의 임금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 협약, 취업규칙, 관행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지고 사용자가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죠. 다만 관련 법령에 비추어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투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동원, 훈련, 교육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참고로 시간의 변경은 날의 변경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이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때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각 가동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 수의 평균을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 가동되는 음식점에서 평일은 3명씩 일하고 주말에는 5명씩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월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3명씩 21일 일하고 5명씩 10일을 일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총 113명이 나옵니다. 113명 나누기 31일을 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3.6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 적용 제외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동거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까지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은 고용직 공무원 규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이외에 그것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부분적 적용 제외입니다.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됩니다. 가령 연차휴가, 휴업수당, 가상금, 해고 등의 제한 등의 규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사업이 아닌 농림사업, 양잡 및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 즉 15시간 미만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정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에 따라 법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 작성 신고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또한 그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산정 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의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